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것을 계승한 김일성 가계가 있고 그리고 김정일을 거쳐 오늘날에는 김정은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1999년에 대동강 문화론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런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동강 위협, 고대 성곽의 성격, 이거 남일령이 쓴 거죠. 이 사람 성곽엔 전문가예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대 성곽들 그 아래층에는 그 이전 시기, 즉 고조선 시기의 성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적에 직접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리고 대동강 유역 일대의 고대 불락토 유적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에는 도시 유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평양 지역에 있는 고분군들을 찍은 일제시대의 사진들이죠. 대동강 유역은 고대 천문학의 발원지다. 고구려가 천문학이 발달한 것은 분명하죠.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이게 조선시대 때 각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논리를 더 확장을 시켜서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평양지방이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런 설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고조선 부분에 관한 결론 겸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단군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서 5,000년 전에 세워진 세계 최초 고대 국가의 하나이며 발전된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형성된 선진 문명국의 하나이다,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문화를 대동강 문화라고 학명으로 명명을 해요. 그리고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다라고 국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청동기를 생산한 청동기 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 주장을 하고요. 고대 천문학의 발원지라고 주장했고 또 세계 최초의 글자인 신지 글자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한에서 일부 사람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제해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시 북쪽에 올라가고 그들이 수용을 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남한사학이 가진 문제점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역사학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전제해야 되고요. 역사학이란 것은 자기 감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엄정하게 분석적이어야 되고 상호 교차 비교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정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제시대 때 현재 우리 강단사학의 근거가 됐던 사학이 정치적 논리 그리고 경제적 논리 이런 데 휘둘렸다면 동시에 지금 북한의 역사학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해보면요, 남북한 역사학은 좀 더 심각하게 고뇌할 필요가 있다. 왜? 민족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 방법론을 여러 가지 갖고 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남한의 역사학의 문제점은 제가 누차 논문을 통해서 또는 단행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북한 역사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역사소설이 너무나 도식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선언적인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허술해요. 자기 주장이지 논리적 근거는 부족한 것이 많죠. 그리고 실증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너무 폐쇄적이고 교리가 없고 교조적이고 그리고 정치지향적인데요. 결국은 역사학이 정치에 악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취사 선택을 했고 그리고 기본 발상이 반도사관을 탈피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역사, 특히 고대사 연구는 매우 발전했고 굉장히 전향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변질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남북한의 역사학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런 기본 전제를 갖고 역사에 접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는 이런 시각, 제 용어로 표현하면 거시적 시각, 동아지중해 모델 또는 동아시아적 시각을 갖고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세계 전체와 연관돼서 우리 역사를 규명하고 그리고 인식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역사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마치고 제가 부록으로 준비한 그 이후 시대의 목차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차만 보더라도 북한 역사학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연구 방법론을 갖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설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발해와 후기 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임진조국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이런데 북한에서는 임진년에 일어난 조국전쟁. 저는 이런 표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목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7년 전쟁을 승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말, 즉 근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그리고 봉건적 척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물사가를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실학이란 용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은 북한의 연구 성과를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수용한 겁니다. 이렇게 농민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학도 우리는 농민혁명 또는 과거에는 동학난, 북한에서는 갑오 농민전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물사관에 근거한 것이죠. 계급투쟁, 그래서 농민전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대화되는 시기에 미일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여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침략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 지역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도 나와 있습니다. 참, 여기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1866년도에 제너럴 샤머노라는 미국 국적의 기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 시내까지 가서 정박했었죠. 이때 결국은 평양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전서가 되고 다 죽는데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일성의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1894년에 갑오개혁을 부르주아 개혁이라고 보는 겁니다. 뒤를 이어서 반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역시 여기에도 부르주아란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북한은 우리나라 조선 말까지 역사를 해석하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인민봉기란 용어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공산주의 운동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했던 겁니다. 초기 공산주의 운동,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쇠퇴, 초기 공산운동의 제한성,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의 투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북한사의 문제점, 그리고 북한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하고요. 한편으로서는 북한의 역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아셨을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우리 스스로를 무조건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저는 적이란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과 또는 비하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엄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과 대결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유리하게 입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